다음은 충남 당진시 출신의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시 김동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결위가 382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과연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 드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 내용 중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 차관. 예. 충북대 사무국장은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어디 소속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게 자체 내 인력 아닙니까? 교육부에. 근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제가 부처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관련 직원들을 특정한 과업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장기간인 기간 동안 모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 장관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충북대 사무국장이 어떤 공무원이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충북대가 국립대 아닙니까? 그죠? 국립대는 지금 교육부 장관 소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교육부의 인사 시스템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교육부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새로운 TF를 만들었다고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폭주하는 업무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역사 교육 지원 팀을 보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 후에는 조직을 개편해서 정식의 절차를 밟아서 이제 조직을 보다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예고가 되고 여러 가지 폭주하는 요구 자료 또 그런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기존에 12명 그것도 6명이 핵심인 그러한 조그만 팀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죠. 여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6명을 일하기 편하게 서울에 있는 곳에서 우리 또 산하기관입니다. 거기 가끔 우리 교육부가 쓰던 장소인데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최종적으로는 21명으로 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대안을 이렇게 구상하고 하는 데에는 그 인원도 부족하다시피 해서 주변의 교육부의 부서에 있는 인력을 차출해서 겨우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달리 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번에 국사교과서의 교정화를 해서 처음으로 운영해보는 조직의 형태입니까? 기존에 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역사교육 지원 팀을 보강한 것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러한 조직의 예. 조직의 운영 방식이 네. 이를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세계교육 포럼이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세월호라든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부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장관이나 또 이것도 지금 실장이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 간에 그러한 인원을 보완하고 해서 하는 운영 체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TF 조직으로 우리가 정부 업무를 처리해 오는 게 11년, 10년, 20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일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 정부 내에서 특히 최근의 일만 말씀드렸지 여기서 행정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지역에 민간이 만약 그렇게 침입했다면 그건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관공서가 아무리 허술하다 하더라도 특히 그날은 또 일요일 아닙니까? 공휴일인데다가 거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없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뭐 감출 게 있어서 안 내놓지 않냐 그러는데
공문서를 열람하거나 공문서를 요구하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뻔했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8번인가 9번인가를 경찰 병력을 요구하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서 8년간의 잘못된 교재를 교육한 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 8년간이 누적된 잘못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고쳐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왜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까? 네, 뭐 정부가 최상의 상태를 왜 이끌어내지 못했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언제든지 또 지금도 마음을 겸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노력해서 되는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교과서를 하나 만들 테니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 비판적인 의견도 저희가 다 감안해서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지금 겸허히 그러나 충정 어린 마음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약속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좀 여야를 초월해서 정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서 그러고도 잘못하면은 그때 야단을 치셔도 옳지 않나 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교학사 교과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게 국정화의 오류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학사 교과서가 국정화 교과서입니까? 교학서는 아닙니다. 교학서는 저희 검인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정화의 오류를 보였다라고 보일 수는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은 초등이 지금 국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옳아서 아까 직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어떤 국정 현안이 생기면 대통령께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정 당국하고 의논을 해서 재정 당국의 적법적인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정말 옳은 국가의 업무인가 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도 못하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어난 이 역사를 우리가 세계인들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관계로 해석하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고 난 아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며 분단 국가를 통일로 전 이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쳐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균형 잡히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정 보고도 드린 바 있고 꾸준한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을 하느냐 검인정으로 하느냐는 실제로 우리 교육부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차관 전결에 그때그때 판단하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론화를 거쳐서 오해 없도록 이것을 신중히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검토를 한 나머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건이 도저히 해도 소송 중에 있어서 불확정이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해서 어차피 또 다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러한 과정을 다시 거칠 수밖에 없다면은 그리고 채택률이 90% 가깝게 편향됐다고 수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교과서로 될 바에는 우리가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 테니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이 길을 채택하는 것을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해나갈 테니 지지를 바랍니다 하고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면서 만약
친일을 찬양하거나 독재를 미화하는 일이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내가 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총리께서 그걸 용인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지적하는 상황을 교육부 자체에서 막아내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약속을 드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김정배 위원장이 하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거기도 사학을 전공한 분들, 특히 평생을 지조로 지키신 우리 김정배 위원장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누가 끼이는 교과서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검증 과정에서 또 걸러질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해서 혹시 모르는 티라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교실에 줘야 통일을 대비하고 또 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그 정체성과 또 그 체제의 우수성, 우리가 했던 업적, 또 우리가 나갈 길,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는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충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뭐죠? 삼권 분립은 우리가 국가 권력을 셋으로 잘 아시다시피 셋으로 나눠서 서로 독자성을 갖고, 그러나 균형과 견제 아래서 통합하는 국력을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행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에 선거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 네. 그러나 또 야당이 이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삼권 분립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것이 국정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한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전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우리 헌법을 수호할 제1차적 책무를 지는 분입니다. 헌법 가치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혹자들은 국정은 악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이다라는 선입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은 우리가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에 적합하고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해서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제도를 하폰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올바르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서 교육부도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이번에 신중하게 국정교과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지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역사에 대한 문제가. 네, 깊은 건 제가 모릅니다만은 역사 문제는 어느 나라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있었고 영국의 대처 대통령 때에 이러한 문제를 역사를 바로잡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행정권자의 기본 책무이고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삼권 분립 정신을 좀 이해하시고 다시 다소 좀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삼권 분립 정신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총리님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우리 일부 국민들께서 부정과 부패가 팽배한 복마저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본 개발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에서 좀 그 비리 문제도 발생했고 또 성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수많은 자원 개발 사업 중에 일부가 좀 그런 부적정한 일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각사루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죠? 예, 총리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당연한 우리가 말씀. 이러한 일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자원 개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 자원 빈국에서 불가피한 일이고 자원 국수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 현실을 본다면 우리의 생존 문제라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땅이고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금 현재 각 국가들이 자기 자원을 자원화, 안보 자원화하고 있는 그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외 자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자원 선진국에서 200~300년 전에 쓸만한 자원은 거의 확보해 갔고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자원 메이저 회사들에 대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자원 개발의 후발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점되어 있는 시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점 의원님 걱정에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 역사 개발과 짧아서 전문가가 거의 없고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력도 선진국의 62% 수준인 상황에서 한치의 실패도 없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개발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이 자산이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다면야 뭐 세계 각국이 다 뛰어들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 개발은 투자 자본의 해임 기간이 길어서 단기간에 평가하는 손익계산서나 대타제대표 등 기업의 회계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의 국제 가격 동향을 보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회계 기준만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 자원 개발에 부정부패가 없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만한 경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해외 자원 개발의 특성을 토대로 그동안의 해외 자원 개발을 평가하고 분석해 봐야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년 전에 인도네시아 3대 석탄 광산인 파시르 광산을 우리 민주당의 김관영 의원과 함께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시르 광산은 1980년 초 우리나라의 석탄 합리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삼척탄자가 탐사에 나서서 10년 만에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자금 고갈과 운영 미숙 등 혼선을 겪으면서 관계 공무원의 처벌 등 형사처벌 등이 거듭되었고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포기 직전까지 갔던 광산이었습니다. 그 후 한전에서 저질탄을 고질탄과 혼합하여 발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3대 탄광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파시르 광산은 산업 전후방 효과가 커 중장비, 화약 등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201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2016년도 정부 예산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 출자 규모를 얼마나 감소시켰습니까? 예, 그 전년 대비 한 2천억 원 수준 감소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의원님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금년에 또 지난해부터 국회 등에서 이 관련해서 지금 뭐 예산 신청했다가는 예산이 승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도 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로서도 참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정말로 강하게 합니다만은 또 이 국회 이 예산 승인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잘라라는데 어떻게 올릴 수도 없고 해서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가도 많이 안정이 하락해 있고 자원값이 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원이라는 것은 언젠가 고갈되게 돼 있고
또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값이 오를 여지가 매우 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원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는 지금 자원도 자꾸 팔아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제 자신이 5년 전에 그 지경부 장관으로서 그때도 똑같은 그 상황에서 그때 솔직히 석유가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까지 간다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 여야를 갈 것 없이 전 국민이 왜 해외 자원 개발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엉뚱한 사업처럼 돼서 매도를 당하고 이런 저 개인도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믿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전공 인력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 예산을 깎아놓으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 개발은 호도의 전문성과 위험성이 내포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꾸준하게 국가가 인력을 양성하고 또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야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을 하려고 해도 또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자원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IMF 때도 이러한 유망한 사업을 매각하고 지금 그 뒤에 또 이걸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총님 설명해 주시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야당에서 지적하는 대로 방망하는 경영 이거 고쳐야죠. 구조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해외 자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 출자 규모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그 자원 개발의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고 미래에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부안으로서는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우 그 감액한 그런 그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알고 계시죠? 네. 이 서해선 전철이 그 경기도 화성시에서 충남 홍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만 이것이 이제 장항선과 호남선이 다 연결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신의주까지 연결돼서 TCR과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서해안 선이지 않습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부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별 투자 소요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아시는 대로 지난 그 7월에 있었던 추경에서도 400억 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 예산만 지금 800억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소요를 감안해서 공개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0년 정부 예산을 보니까 아마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3,800억 정도가 요구돼야 한다는데 2,000억을 삭감해서 1,837억을 책정을 했다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또 방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완공 시기가 202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20년이죠. 2023년으로 돼 있는 거죠. 연기했습니까? 언제 정부가 그걸 연기했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공개에 필요한 이거는 이미 그 사업이 착수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 차질 없도록 그 예산을 하도록 하고요. 심의 과정에서 예, 장기 반 우리가 지금 한중 FTA를 하면서 지금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이번 국회 예산 심의할 때 반영됐.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본질의에서
우리 국가 재정을 논의하면서 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반응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명세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단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준 국가재정법상의 취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고 그 집행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다음에 그 익년도에 상세하게 명세서를 제출받고 그리고 국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가 예측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취지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헌법이 정하고는 삼권분립 정신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의 포괄적 위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결위가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저는 엄청난 나라의 예산을 앞두고 너무 안타깝게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국회가 헌법이 정한 이 삼권분립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의 그 출석 요구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국무위원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분들께서 누가 예결위원장이 요구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회법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 한 공무원이 지금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도피했다, 그가 뭐 불행한 일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예결위가 자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원이 정말 증언이 필요로 한다면 소관상위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거기서 들으면 될 일이지, 예결위에서 이 출석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우리가 정한 국회법의 정신을 좀 우리가 잘 지켜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야당 의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동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으시고 부총리께 직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옳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무원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회신이 없더라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은 공무상의 직위와 개인상의 직위가 같이 병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걸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공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회신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저는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우리 오석환 사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오가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라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여야 합의를 처리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설명하고 하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이 공무원 와서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오지 않았을 때는 그건 국회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권분립 정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홍익표 의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명세서에서 구체적인 거 빼고 포괄적인 거 그런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하자, 그런 정도는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가 어떤 모든 권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의사일정의 안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권한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안건을 벗어나서까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안건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있어야 될 결산에 대한 자료 요구가 이 안건에 들어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려면 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국회법이 국회법이 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우리가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없을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출신 김동완 의원입니다. 부총님께 우선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과 관련해서 지방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열악함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 지역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이 도수로 4대강 사업과 연계했던 도수로 사업을 시급히 건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 또 그 지역 특수하게 유수일 제고 문제라든가 준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주님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충남 서북부 지역은 차령산맥으로부터 바다까지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하천이 거의 없어서 이게 가뭄 상습 지역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삽교를 개발해 주심으로써 옥토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령댐과 예당 저수지각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부총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님께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님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9개월간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중에서 그 정부 안에 반영된 것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개 좀 참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그 세월호 사건 후 국민담화를 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 기동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시고 지금 서울과 대구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호남과 충청 지역에도 2개를 만들어서 30분 내에 골든타임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19 특수구조대의 경우에 지난해 안전처 출범과 함께 2개 대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했는데 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충남대와 충청대와 호남대 이 문제도 가급적 빨리 발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 역학조사건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역학조사 부분도 방금 뉴스를 보니까 건국대에서 그 집단 호흡기 질환 10명이 증가해서 31명이 지금 돼 있는데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역학조사관 문제를 좀 조기에 검토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자부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시급히 필요한 역학조사관 등 현장 인력은 연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특허청 예산 중에 공자기금 예탁액을 금년에 얼마이셨죠? 그 한 1,000억 됐었죠. 내년도 예산에 한 500억으로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부총님께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저는 그 특허 허브 국가 추진 비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이 G2 국가로서 동북아의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데 경제마저 블랙홀 현상이 심화된다면 참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추세는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우리 국가가 특허 허브 기술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큰 방향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허 허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총님께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 지금 예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예, 드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그 특허청이 보니까 자체 정책 연구 예산이 한 64억이 있고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한 3억쯤 늘려서 67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예, 아니니까 그 예. 안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 만약 그래도 정 부족하면은 심사 과정에서 한번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특허 허브로 가기 위해서는 이 특허 법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4억 9천만이라는데 대법원에 문의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의 증액. 예,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자기의 지식재산권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특허 보호를 해줄 수는 없는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를 IP 스타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도 93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금액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것도 심사 과정에서 감사합니다.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으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운영이라든가 특허 허위 표시 신고센터,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도 필요하다는데 이 필요한 예산도 부총님께서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